장관님 참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 항저우 게임이 끝났는데요. 그때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메달을 땄는데 특히 수영 종목에서 육상 종목에서 메달 많이 따던 거 기억하시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약 30년, 40년 전에 우리들은 절대로 그런 종목에서는 메달을 딸 수 없다라는 자조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한국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서 일단 다리가 짧다. 두 번째로는 얼굴이 이따만 해가지고 공기 저항을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메달을 못 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근데 이게 교육의 힘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메달을 따는 것은 정말 교육의 힘이었다. 교육 훈련의 힘이었고 합리적인 여러 가지 그 노하우 이론들이 접맥이 됐겠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자신감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 질문 드리는 게 첫 번째로는 좀 약간 부드러운 질문입니다. 사실 장관님이 취임하신 다음에 제가 주변에 많은 교수들을 만나고 교육계 인사들을 만나면 교육부가 변하고 있다. 뭐 우리 애들이 변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처럼 교육부가 변하고 있다. 규제기구에서 자율기구로 변하는 아주 좋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평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아마 장관님이 자신감에서 우러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최고의 교육 전문가, 특히 미래교육의 수장으로서 정말 저희들 마우 든든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근데 장관님이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요. 네네. 경제학적인 훈련이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던가요? 네, 사실 제가 이제 경제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 출신인데요. 제가 이제 장관을 또 두 번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직업이 장관이냐 이렇게 뭐 농담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장관을 안 할 때는 주로 제가 노동경제학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 노동경제학이 교육에 대한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그 노벨 그 경제학상을 탄 클라우디아 골디니 경제학자죠. 역사학자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이제 제목이 AI and Educ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클라우디아 골딘이 사실 가정과 커리어에 대한 책으로 최근에 책으로 유명하지만 그 전에 이제 본인의 남편하고 같이 쓴 레디 카츠라고 또 굉장히 유망한 아주 하버드 경제학자신데 그 두 부부가 쓴 책이 이제 Race Between Technology and Education이라고요. 그 책의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기술 변화에 교육이 뒤처지게 되면 경제 성장도 떨어지고 또 이제 그 불평등도 사회 불평등도가 굉장히 확산된다. 반면에 교육이 그 기술의 변화를 따라잡거나 그 더 선도하게 되면 경제 성장도 더 빨라지고 또 사회 형평성도 더 좋아진다는 게 큰 이제 중요한 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많이 인용을 했는데 그분이 마침 또 이번에 노벨상을 받았죠. 저는 이 메시지가 이번 그 인공지능과 교육의 포럼에도 상당히 잘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인공지능의 이 엄청난 이 변화 또 힘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경제 성장뿐만 아니고 그 사회 형평성을 그 개선하는 데도 큰 힘이 될 텐데 그게 잘 안 될 경우에 뒤처질 경우에는 오히려 더 또 성장이나 그 형평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그만큼 그 교육에서 새로운 기술을 따라잡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관직 수행하기 위해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간단한 질문인데 좀 짚어줄 수도 있어요. 장관직 수행하시는데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교육 현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래에 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둘을 비중을 나눈다면 교육부 업무 중에서 현재의 현안 업무와 미래를 준비하는 업무 몇 대 몇쯤 될까요? 글쎄 그걸 딱 이제 몇 대 몇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요. 네.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저희 이제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회복과 전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제가 이제 첫 번째 장관을 하고 난 다음에 10년 있다가 다시 와 보니까
이렇게 막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학교 폭력도 정말 심각하고요. 또 최근에 교권이 무너지는 거는 정말 아주 뭐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뉴스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고, 또 이제 그 사교육이 너무 지금 우리 그 킬러 문항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교수님들도 못 푸는 킬러 문항을 아이들한테 그 학원 가서 가르치고 그거를 수능에서 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제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이제 그 대전환을 하는, 그러니까 뭐 AI 기술을 교육에 접목시키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데요. 그게 저는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사들의 그 교권이 추락할 때 이거를 그냥 뭐 교권을 회복시켜 주겠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권이 회복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교권의 회복은 교사의 수업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교사들이 그 존경을 받으려면 수업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멋진 수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권 회복의 가장 중요한 솔루션은 AI 기술을 수업에 접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권 회복이라는 거하고 이 AI 교육하고 사실은 이제 같이 추진돼야 되는 거죠. 네, 이것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 질문이 잘못됐다 이런 것 같습니다. 회복과 전환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업무는 통합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답형으로 좀 대답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 답변이 너무 교육에서 길었습니다. 네, 바꿔야 될 가장 시급한 게 뭔지 단답형으로 좀 이따 더 교육에서요? 자세히. 네. 뭐 관치가 제일 좀 먼저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사교육. 네, 네. 역시 관치라고 그러시니까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율로 전환하는 이 교육부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메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대학 입시가 블랙홀처럼 초, 중, 고교의 교육을 엄청나게 빨아들이는 그런 블랙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학 입시 때문에 수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도 정답을 맞춰야 되는 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답이 있는 데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야 되고 정답 없는 곳에서 새로운 제안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시대적 변화일 텐데, 이런 정답 교육 또는 지식 습득 교육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지 장관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제 정답을 찾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이제 입시 위주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과 또 학습하고 또 다른 한편에 그 입시나 그런 평가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학습이라는 건 워낙 즐겁고 또 정말 스트레스 없이 해야 되는 건데, 시험을 쳐야 되고 평가를 받는다는 게 이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거고 또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거고. 근데 한국은 너무 이제 시험하고 평가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분리가 너무 지금 간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킬러 문항 얘기도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능 시험에서 그런 이제 너무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문제들 어렵게 하는 거. 그리고 아마 여기 외국 분들 많이 계시지만 수능에서 미적분을 그 시험 치는 나라도 아마 한국이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만 해도 미적분은 대학 가서 배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시험 형태로 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아이들 역량을 키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너무 정신적인 그 고통만 증가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시 체제를 좀 바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킬러 문항이 이제 제거됐고, 이번에 이제 2028년 입시에서 이제 공통 그 통합형으로 가면서 이제 좀 수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내신 평가, 교사의 평가도 이제 지금 9등급이거든요. 상위 그 4%가 1등급인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A, B, C, D, E로 평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9등급으로 평가하니까 상위 4%를 골라내는 평가가 얼마나 가혹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평가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평가를 위한 평가, 또 수업 자체도 그냥 그
정답 찾기형 수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9등급이 지금 5등급으로 2028년 입시에서 바뀌는 시안을 냈고요.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2028년에는 지구상에서 9등급 내신 평가가 없어지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만이 9등급 평가를 했기 때문이죠. 네. 네. 사실 태제대학은 수능은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서 학생들을 뽑는데 굉장히 좋은 학생들을 뽑았다고 그냥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재호 총장님 지금 웃고 계신데 앞으로 이제 대학의 입시 자율성을 더 확대하면은 태제대학과 같은 입학 절차들 그런 것들이 더 다양화되고 분산화되면은 수능에 목매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좀 줄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대학 입시 자율도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대학 총장할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고 규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장관 중에서 제일 수행하기 어려운 장관이 저는 교육부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못 푸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에. 근데 그거를 이렇게 푸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게 대단히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AI가 우리 포럼의 주제이니까 AI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AI가 뭘 의미하느냐 사회학자입니다. 저는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게 여태까지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자연이 있었고 다른 인간이 있었습니다.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했고 다른 인간과 상호작용하면서 문화, 문명, 문화, 상징, 가치 이런 것들이 발달해 왔겠죠. 앞으로 제3의 인터랙션 파트너가 인류 문명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그럼 인간과 AI가 상호작용하면서 과연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굉장히 큰 문명사적 전환의 초입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초입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시도하지 않았던 AI 교과서를 만들겠다라고 천명을 하셨어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이 AI가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교사를 지원하거나 튜터 역할을 한다거나 성적 평가 도우미를 하거나 교육 행정의 자동화. 그러니까 교육 행정 시스템 전체, 교육을 바꾸는 게 아니라 행정 시스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대단한 전환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전환기에서 장관님께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지원책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정책 같은 게 있으면 좀. 사실 이제 AI 디지털 텍스트북을 이제 저희가 2025년에 영어, 수학, 그다음에 이제 코딩 세 과목에 도입을 합니다. 전국의 학교에서 다 도입이 되는 거니까 사실 뭐 세계 최초가 될 것 같고요. 그 많이들 주목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의 교과서 시스템이 중앙 집권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른 나라들은 이제 뭐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주정부에서 이제 이걸 시도하는 데는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는 데는 아직 제가 보지 못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교과서를 검증하고 인정해서 모든 학교에 이제 동시에 배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교과서가 아니고 AI 디지털 교과서로 가는 거고요. 이제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이들이 이제 그 교실에 한 20명이 있다 이러면 20명의 아이들이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를 열면 이제 그 클라우드에 있는 이제 그 디지털 AI 교과서를 이제 접속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수학 시간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AI의 가장 큰 강점은 이제 그 개별 맞춤형 예측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 한 명 한 명의 역량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그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게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중간고사나 끝나야 아이들이 얘가 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는데 이제 그 AI 디지털 교과서는 아이들이 클릭 몇 번 하게 하면 그러면 아이들을 정확하게 실력을 평가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러닝 패스를 디자인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소위 이제 지식 전달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하게 그 튜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이제 비유는 여러분들이 2025년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실 때는 교실에 아이들 학생 수만큼의 튜터가
보조 교사가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20명의 교실이면 20명의 보조 교사가 있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소위 저희가 하이터치, 하이텍이라고 해서 하이텍으로 이런 그 지식 전달이 다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그런 이제 아까 저기 태지대학원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통 역량이라든가 협력하는 역량, 또 창의력, 또 이런 인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는 교사들이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수업이 하이터치, 하이텍 수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엄청난 변화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거의 저희가 역대급으로 교사들을 연수를 합니다. 1년 내내 이제 그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위한 연수를 시작하고, 보통 그 담당하는 교사분이면 거의 한 10주 정도에 그 해당하는 그런 이제 그 연수 프로그램들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역량이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교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게 AI하고 학생하고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가르치는 것도 교사여야 될 것 같고,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데 혹시 교사들의 저항 이런 건 없습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이 굉장히 그 준비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교사분들이 공부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네. 특히 교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위 뭐 5% 안에 드는 분들이 교사가 되는 그런 나라는 별로 없거든요. 예. 그리고 교사분들이 그 또 연수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보면. 그래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그 기술 변화에 대한 수용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제가 그 AI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외에서도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질문하시면 굉장히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정책 발표하고 쭉 지금 진전이 되는데도 교사들의 그런 큰 반발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최근에 또 챗GPT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계가 챗GPT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AI 디지털 교과서 이런 걸로 빨리 가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잘 조성이 돼 있어서 저는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쪽에서 우리가 이제 교육의 힘으로 갔지만 이제는 제가 교육과 이제 뭐 기술 사회 변화가 교육이 앞서갈 때 그 나라가 이제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 클라우디아 골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AI 교과서를 가지고 또 교사들의 그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교육을 도입을 해서 모든 학생들이 AI 역량이 정말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진다면, 그러면 이 AI를 통한 교육의 그 큰 변화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크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고,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를 캐치업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선도하고 딴 나라들의 모범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자리에도 교사분들이 한 40분 이상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신 걸로 봐서는 상당히 그 관심이 높다, 이렇게 아마 선두자이시겠죠. 아주 그냥 그분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어, 수학, 코딩, 정보 네, 이 네. 세 과목을 먼저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짐작이 가요. 왜 이 세 개부터 시작을 할지가. 예, 그게 아마 제일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지금 진척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앞으로 네. 좀 타임 테이블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지금 이제 이제 교과서 개발에 대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다 지금 나갔고요. 사실 이게 종이 출판사들은 사실 갑자기 이게 정말 큰 챌린지잖아요. 날벼락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 매칭데이라고 해서 그 종이 출판사와 그 AI 기업들 간의 만남을 많이 주선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그 AI 교과서를 만드는 팀들을 보면 기존에 교과서 만들던 출판사하고
AI 뭐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봤고요. 우리가 워낙 이제 한번 하면 또 잘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는 아마 굉장히 좋은 교과서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희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데 교사분들의 이제 그 연수가 얼마나 이제 그 잘 될지 그거는 여전히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과서를 쓰는 개발사, 교과서 쓰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하고 AI 프로그래밍하는 이 두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혹시 현재 몇 개나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에서 혹시 정보가 있으신가요? 그건 비밀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그 다운받는 그러니까 접속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이제 K 클라우드 지금 이제 그 가기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또 우리가 반도체가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이제 소위 이제 그 절전형 반도체를 가지고 클라우드 이제 그 산업을 그 육성하는 그 일환으로 또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K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협약을 지금 과기부랑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프라나 뭐 지금 이제 그 디지털 교과서 컨텐츠 개발이나 교사 연수 이런 것들이 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영어, 코딩, 수학 이 과목에 하나씩 선정이 될 계획인가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여러 그 개로 네, 선정해? 그 지금 우리 교과서 시스템이 네. 이제 그 소위 절대 평가죠. 그 네, 기준이 넘어가면 이제 그 인정을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고요. 저는 경쟁이 그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일종의 퍼스널라이즈드 에듀케이션의 아주 선봉에 쓴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 퍼스널라이즈드 에듀케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습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학생의 수준이 얼마고 진척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만약에 교과서가 여러 개가 선정이 되면은 개별적으로 학습 데이터가 여러 곳에 분산되겠네요. 그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네. 이게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이제 학습 데이터가 뭐 엄청난 학습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정말 기대하는 거는 이제 2025년에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하면 대한민국이 학습 데이터로는 굉장히 이제 엄청난 데이터를 축적하는 빨리 축적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학기술부 같은 경우에는 그 AI를 트레이닝 시키는 학습 데이터를 좀 그 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또 교육부도 그런 데이터를 이제 소위 이제 그 정보 그 개인 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비식별 개인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비식별 처리해서, 네. 학습 데이터화해서 이제 그 퍼블릭에게 제공하는 그런 이제 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대학에 있는 입학관리처 직원들이 데이터를 굉장히 탐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데이터를 빼내면은 정말 좋은 학생들을 선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래서 데이터 보안에 아주 각별히 신경을 그래서 써주시는 사실 이제 그 AI 교육이 그런 이제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AI 그 산업의 그 생태계에 그 질서를 잡는 규범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최근에 그 AI 권리 장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AI 교육에서도 규범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이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것들을 먼저 이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규범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시대 변화를 얘기할 때 이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점점 덜 중요해지고 오히려 질문하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 AI 교과서에 질문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요소들이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지금 2025년에 개발되고 이제 검인정되는 AI 교과서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해 계속 그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해는 저희가 이제 주력하는 거는 지식 전달 쪽으로 많이 하겠지만
그게 해를 거듭할수록 그 하이터치적인 부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뭐 질문을 하는 역량이나 당장 뭐 챗GPT 같은 그 기술들을 교육에 제대로 활용하려면 아이들의 대답하는 부분이 아니고 질문하는 역량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당장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제 2025년 교과서에 잘 반영될 수 있을지는 계속 지금 워낙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슈긴 한데 그런 그 새로운 챌린지를 그 과감하게 오픈해서 계속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지 AI 디지털 교과서의 선도 국가가 되지. 그냥 우리가 2025년 제일 먼저 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거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LLM 기반에서 생성형 AI를 들여오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직 문제를 해결 못한 게 이 hallucination,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아주 당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뭐 네. 기미가 있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한민국이 이런 AI 디지털 교과서를 추진할 때 이런 오픈된 그 글로벌 포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이 갖고 있는 기술 지식만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계에 그 선도하는 그 창의적인 그 혁신가들 리더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이제 새로운 도전들에 대해서 같이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AI 교과서가 완성이 되면은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제3세계, 뭐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보급돼서 그 나라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우리나라가 좀 앞장서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생깁니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가장 강조하셨던 최근에 그 정책이 이제 ODA를 그 한 30-40% 확대하셨잖아요. 한 해에 엄청난 사실 증가를 그 예산에 반영한 건데 이제 그 ODA를 증가시키면서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가 정말 그 개도국을 지원할 때는 그냥 물적인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제 이제 그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역량을 키워주는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계속 이제 교육 지원 ODA를 좀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새로운 기술을 앞서가는 지금 나라가 된 동시에 개도국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크게 지원금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것들이 저희가 개도국에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소위 그 리프로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지원할 때 우리가 교실을 지어주고 뭐 교사 연수를 시켜드리고 하는 게 이제 유네스코나 뭐 이런 이제 기존의 지원 기관들이 많이 하는 건데 그거는 효과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같이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이제 ODA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로 새로운 ODA 모델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장관님은 우리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AI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니까 제가 별 걱정을 안 하는데 네. 장관님의 정책을 따라가주는 관료들이 있잖아요, 교육부에. 그분들이 장관님 서포트를 잘 하려면은 AI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관리들 교육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그 교육 대전환의 시작은 교육부의 대전환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관료들 우리나라 관료들 유능하십니다. 하신데 너무 이제 규제하고 통제 중심으로 지금까지 특히 교육부는 가 있어서 이제는 교육부가 규제 부서가 아니고 정책 부서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부에 규제 혁신국이라고 있었습니다. 대학 규제 혁신국. 그게 이제 대학의 인허가 같은 걸 해주는 국인데 저희가 이제 대학 그 규제국을 대학 규제 혁신국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국장님한테 당신이 마지막 국장이 돼야 된다. 이 국은 일몰하는 국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소개할 때 굉장히 빠르게 규제 개혁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학은 이제
그 교육부에서 국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규제가 다 해소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1월 1일자로 대학 규제국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교육부가 좀 과감하게 변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장할 때 장관이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금 질문을 좀 크게 좀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학 교육과 이런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학에서 교육하는 것은 세분화된 전공 교육을 통해서 일종의 직업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나 다 예측하듯이 직업은 다 바뀔 텐데, 이 대학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이제 곧 쓸모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다가오고 있는데, 대학은 잘 못 변하고 있죠. 네. 그래서 대학에 대한 정책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네. 뭐 교육부의 이제 그 대학에 대한 역할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교육부는 이제 대학을 산하기관처럼 취급을 했었다면, 이제는 파트너로서, 고등교육의 파트너로서 이제 하자는 것이고, 이제 그 규제 개혁만 한다고 해서 저는 대학이 그럼 과연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해줄 거냐, 좀 그 부분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원, 대학이 뭐 아무래도 많은 리소스가 드는데 지원 없이 그냥 가기에는 발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럼 지원을 해드릴 때 그 혁신을 도와드리는 쪽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저는 대학의 혁신의 키워드는 벽을 허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그 전공 간의 벽이 너무 대한민국은 높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공을 미리 다 정해서 들어와서 그 전공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아이들이 들어와서 4년 동안 공부하는 사이에 그 전공의 수요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택하는 전공과 사회의 수요가 미스매치가 일어날 텐데, 그건 대학의 책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공의 벽을 좀 다 허물어서, 뭐 스탠포드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뭐 카이스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공 구분 없이 자율 전공, 무전공으로 가는 체제를 하자. 그런 무전공 체제로 가는 대학에 교육부가 그냥 너무 복잡하게 지원 포뮬라로 하면 그게 그 자체가 규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한 30% 정도 그 저희가 이제 수치를 정해놓고 30% 이상 아이들에게 그 전공 선택권을 주면 혁신 지원금을 드리고, 아니면 안 드리고 하는 식으로 그냥 심플하게 지금 혁신 지원 사업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곧 아마 이제 그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뭐 내년 이제 2025년도 입시죠. 내년 겨울에 치는 입시부터는 적어도 한 30% 아이들은 전공 없이 들어와서 자기가 그 공부하면서 원하는 전공. 그러면 이제 대학은 좀 힘들어지겠죠. 뭐 그 들어온 아이들의 절반이 컴퓨터 사이언스 한다 그러면 그 절반을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스탠포드 대학 같은 데는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대학도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된다. 교수들의 구성이 뭐 이 전공 몇 프로, 이 전공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학생들도 그 구성에 따라 가지고 공부를 하라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말 AI 시대에 가장 빨리 개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전공, 여기 지금 총장님들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거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이 있게 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AI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온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너무 크게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대학은 아직도 칠판에다 판사하는 교수들도 계시거든요. 파워포인트도 쓸 때라도 뭐 넥스트 하면서 영어 강의라고 하는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다음 페이지 하면서. 그러면 대학도 AI에서 선봉적인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래야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전체가 잘 짜여질 텐데, 물론 이제 시작 단계니까 어쩔 수 없이 초중학교부터 시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의 AI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대학은 어떤 면에서는 혁신의 허브가 되는 거고, 뭐 교육부보다도 훨씬 더 이제 전향적으로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총장님들의 리더십으로 이제 새로운 변화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뭐 혁신 지원도 이야기를 해드렸고, 또 이제 글로컬 대학이라고 해서 왜 지역 대학을 이제 지원해드리는 방식도 완전히 이제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원하는 걸 따라오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대학 중에 정말 글로벌하게 그 이제 선도할 수 있는 대학들의 비전을 우리가 이제 서포트하는 걸로 정책 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제 AI 기술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벽을 허물고 전공의 벽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이제 그 과목 선택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이제 학생들이 선택을 못 받는 과목은 이제 폐지되고, 또 더 많이 원하는 과목들은 더 많은 학생이 듣는 체제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는 대학도 그런 새로운 기술에 이제 수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학의 벽을 허문다는 것이 전공 간의 벽도 있지만 대학과 산업 간의 벽, 또 대학과 지역 사회와의 벽을 허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글로컬 대학을 지원할 때는 특히 이제 대학이 지역 사회에 이제 벽을 허물어 주십사. 그래서 사실 그 첨단 산업들, 뭐 AI도 마찬가지지만 AI 랩들이 주로 대학 안에 있거나 대학 주변에 있잖아요. 미국 뭐 토론토나 뭐 미국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대학에 AI 랩들이 들어오거나 또 AI 그 랩과의 그 대학과의 협업이 훨씬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경정 교수님 계신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 정책도 좀 많이 지원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장 됐더니 어느 선배 총장님이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대학 교수를 움직이려면은 실로 동전을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방법을 써야 된다. 실로 동전을 움직이는 방법은 밀 수는 없습니다. 당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총장님들도 다 유인책을 쓰려고 애를 쓰는데 그 유인책의 맨 앞에 교육부가 나서서 국가 전체로 이렇게 AI와 이런 미래 혁신 교육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다가가는 것 같은데요. AI는 인재가 필요하죠. 여기 와 계신 외국 분들 정말 세계적인 스칼라들이 와 계신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AI가 조금 좀 뒤진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뛰어난 AI 인재들을 영입한다거나 대학교 때부터 한국으로 이렇게 유학생으로 받아서 이 나라에 같이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모델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인재 유치 계획 같은 거는 예, 그 저희가 최근에 이제 스타디 코리아 그 300K라고 해서요. 30만 그 해외 유학생 유치 그 전략을 발표했는데 물론 뭐 30만이죠. 죄송합니다. 30만의 그 유치 그 숫자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도 정말 좀 우수 인재들을 대학이 유치해서 이분들이 그냥 대학에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정착해서 여기서 직업도 갖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뭐 비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좀 저희가 좀 잘 그 해드리자 하는 정책이고요. 법무부에서도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연세대학이라든가 뭐 태제대학도 가능할 거고요.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해서 그 정착까지 하는데 뭐 비자 문제라든가 조만간 아마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장시간에 걸쳐서 좋은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끝나기 전에 장관님의 임기 중에 내가 이거 하나는 꼭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 하나 듣고 아까 청중 중에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경청해 주신 청중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고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교육이 회복과 동시에 대전환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큰 이제 전환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냥 제가 했습니다. 역시 야 박수 한번 주시죠. 아주. 네. 그래서 회복과 대전환에 초석을 놓는 그런 장관으로서 평가받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받은 거 저한테 전달해 주기로 했는데 좋은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그 보트를 많이 받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개인 교육의 유용성은 솔깃하지만 어린 나이에 학교에서 디지털 기술에 노출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의문도 듭니다. 최근 스웨덴에서는 디지털 교구를 없애고 종이책으로 돌아갔다는 뉴스도 나왔는데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하이터치 하이텍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오전에만 그거 하고 오후에는 마음껏 뛰어놀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같은 수학 수업이라도 이제 일주일에 뭐 2 번을 한다고 하면 한 번은 AI 디지털 교과서랑 하고 한 번은 교사들이 아이들과 같이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그래서 하이텍 수업이 반드시 하이터치와 잘 조화가 되어야만이 그런 이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아이들이 게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 들어온다고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희망을 하는 분들은 이제 게임만 하다가 이게 이제 학습의 도구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오히려 디지털 툴을 보다 더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것도 훈련을 어린 시절부터 받는 것이 지금 뭐 게임의 또 폐해가 또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심각한 만큼 오히려 이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가능성이 단순히 테크 쪽만 아니고 하이터치 쪽에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사실 그쪽으로 또 대한민국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바쁘신 장관님께 큰 박수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